그냥 꽃이라 말하지 말라.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은 좀 명명은 했고요. 벌써 9주차. 네, 105페이지부터 네, 123페이지까지이고요. 네. 첫 번째 꼭지, 네, 글쓰기는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꼭지의 제목이고요. 10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시는 건강했지만 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나탈리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시는 썼지만 자신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재능 있는 여자인지 말해달라. 내가 멋지다고만 말해달라. 뭐 이런 문장이 있어서 뭐 이런 질문도 한번, 제가 이번에 글쓰기 관련된 독서 모임인데 그냥 글쓰기도 좋지만 그냥 약간 이제 이런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왜 인간은 이렇게 타인의 칭찬을 원하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해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107페이지에 우리가 서 있는 대지, 폐를 채우고 비우는 공기, 이 모두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질 때 그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라. 바로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 아침의 침묵,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라. 10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문장이 너무 좀 멋있죠.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렇게 햇빛, 침묵,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어떤 칭찬에 대한, 자기가 학생에 대한 일화가 또 담겨 있죠. 1년 반 만에 만난 그녀의 작품은 상당한 감명을 줄 정도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탈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작품 모두 완벽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아름다워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작품이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이 심하시군요 라고. 이 장에서는 나탈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칭찬을 좋아하는데 또 칭찬해주면 또 약간 부정하는 이런 얘기에 또 한 사례가 여기 또 담겨있죠. 글쓰기에서 보면. 또 108페이지에 이분이 이제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뭐 하면서 그 일화를 좀 잠깐 이야기하죠. 당신은 못생겨서,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가진 진짜 이유는 하는, 실질 전 남편이 당신은 못생겼어 라는 얘기, 근데 실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는 진짜 이유는 하는데 나탈리는 칭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부정적인 말에만 귀가 쫑긋해졌다.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의 궤로, 네. 우리는 칭찬보다 비판에 더 신경을 쓰죠.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또 재밌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번 옮겨봤고요. 두 번째 꼭지에는 꿈에 대해서 써라라는 꼭지의 제목입니다. 네. 11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모르며, 아니 꿈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어술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3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작든 우리가 진짜 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저도 아직도 꿈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꿈을 잘 모르나, 이런 근원적인 질문도 한번 스스로한테도 자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꿈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깨닫지조차도 모르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꿈을 모르는 이유라는 이유도 한번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111페이지에 만약 자신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도 잡아둬라. 네. 정말 뭘 소망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 방향이라는 게 약간 보면 어떤 가치 중심적인 얘기일 수 있죠. 네. 뭐 어떤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 나는 뭐 엄청난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구체적이지 않다면 나는 정직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가치지향적인 얘기라도, 방향이라도 잡아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112페이지에 뉴요커지 만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좀 재밌죠. 이분이 이제 사례를 든 건데, 뉴요커지의 4컷짜리 만화인데 총 든 괴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분소리 하지 말고 앉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쓴 시 몇 개를 읽어주겠소.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누군가 내 글을 엄청나게 읽어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책을 쓰는 이유고,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고, 노래를 만드는 이유죠. 만들었는데 누가 아무도 봐주지 않기를 원치 않죠. 엄청나게 봐주기를 원하죠. 네. 뭐 이 총든 개안이 총을 들으면서까지 내 시를 내가 읽어줄 테니 잘 들어봐 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썼으니 한번 봐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113페이지에 좀 멋진 얘기라 한번 옮겨봤습니다. 당신에게는 꿈을 채워 나가게 하는 기본적인 연장인 글쓰기가 있다. 또 기억할 것이 있다. 이런 식의 글쓰기를 통해 비로소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꿈들, 여기서는 티베트로 떠나고 싶다, 뉴멕시코주의 태양열 작업실을 가지고 싶다 등과 같은 이런 꿈들과 만나게 될 거다. 이제 당신은 절대 당신의 꿈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이제 이 꼭지를 종결을 하는데요. 꿈을 채워나가게 하는 기본적인 연장이 글쓰기.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글로 써놓은 꿈과 머릿속으로 생각한 꿈과 전혀 그 실행력이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서 글로 써놨던 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장이 글쓰기라는 거는 엄청난 우리가 성장하는 엄청난 방편이고 엄청난 도구라는 거예요. 네, 뭐 제 느낌에 저도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뭐 엄청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샤프하지도 않았고 딱 이거였어요. 어수룩한 내 자신이 좀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좀 어수룩했어요. 진심입니다. 항상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곳에서 제 스스로가 항상 좀 거의 뒤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명해지고 싶었고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살아가지? 예. 그래서 스스로 글을 쓰게 된 배경도 어수룩한 내 자신이 좀 변하고 싶다. 신념을 갖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수룩한 모습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여하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아직도 스스로 퀘스천입니다.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 사유화라는 문장의 꼭지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4페이지에. 우리는 문장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문장을 제가 이제 언어라는 얘기로 또 갈로를 하나 쳤는데요. 우리는 언어라는 구조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나 떠올랐어요. 언어를 모르면 정말 생각할 수 없을까? 라는 이런 얘기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도 115페이지에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망상이다 라고 나탈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배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물들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는 의자, 공기, 종이, 그리고 심지어 거리에 대해서조차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루어내야만 하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고요. 또 이 문장, 이 꼭지 자체가 이런 기존에 알고 있는 문장의 일탈에서 그 구조에서 좀 벗어나보라 그런 얘기인데 116페이지에 나는 엉겅퀴 하나를 먹었다. 이 문장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엉겅퀴라는 게 약간 가시박힌 어떤 식물인데 이걸 먹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탈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일상적인 문장에서 벗어나면 그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그냥 계속 써왔던 문장, 계속 알고 있는 그런 문장 속에서는 새로움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나탈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새로운 문장을 써볼 수 있을까 하면서 몇 자를 적어본 거죠. 난 머리카락으로 알싸움을 보았다. 창문은 새를 바라본다. 창문은 바람과 친구다. 그냥 이 문장 때문에 저는 좀 새로운 구조로 한번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116페이지에 이처럼 문장 구조를 깨고 글을 씀으로써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기존의 어떤 문장이나 기존의 어떤 방법이나 기존의 어떤 문법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어떤 좀 진실이나 진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모든 창의의 기준이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창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라는 얘기, 꼭지를 한번 하면 제가 볼 때 저도 책 쓰기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글을 쓰려면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책의 전반부터 나왔던 얘기가 세부묘사가 뭔가요? 결국 독자의 머릿속에 보여주라는 얘기고 말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쓰기 관련 오래된 명언 중에 하나가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얘기다.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라는 뜻이고 당신 글을 읽는 사람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글을 쓰라는 뜻이다. 작가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독자의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보여주라는 거고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내라는 거죠. 나는 분노했어 라는 거는 절대 그 문장을 보고 독자들은 분노하지 않죠. 그 분노하는 상황을 보여줘야만이 독자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만이 독자들은 분노한다는 거죠. 이게 영상과 텍스트가 다른 기준이죠.
118페이지에 한 예를 이제 이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에서는 흥분과 축복이 공존한다. 이 문장으로는 우리가 흥분과 축복이 공존한다. 그려지지는 않죠. 그런데 안에 빨간색 문장으로 나탈리가 표현한 것에서는 우리가 그려질 거예요. 산모의 얼굴, 거듭되는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가 세상 속으로 나오는 순간 폭발하는 에너지, 젖은 아내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아내와 똑같이 호흡을 맞추는 남편. 네. 이렇게 쓰고 나면 당신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독자는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는 흥분과 축복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는 멋진 것 같지만 독자들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산모의 얼굴 땀을 닦아주는 남편의 모습, 이런 게 독자들은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와, 생명의 본질을 느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위에처럼 쓰죠. 흥분과 축복을 공존한다 뭐 이러면서. 네. 118페이지에 이건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라는 단어를 볼 때 나는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들은 기분이 든다. 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하여라는 단어를 볼 때 이분 나탈리도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야 듣기 싫어라고 느낀다는 거죠. 저도 책 쓰기 이렇게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글을 며칠 뒤에 다시 보거나 하면 또 우리 다른 분들의 글을 보거나 하면 정말 대하여라는 게 아니라 뭐뭐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그냥 대하여 쓸 때 보면요 진짜 잘 안 읽혀요. 스스로가 안 읽힌다.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죠. 안 읽힌다. 네, 그게 지금 이분은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네, 그게 이제 독자의 마음인 거예요. 또 118페이지에 데카르트 정언명령을 예를 들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네, 이걸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탈리는 나는 풍선껌, 경주마, 바베큐, 증권시장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20세기 미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네,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9페이지에 이 나탈리의 또 일화가 또 나오죠. 자신의 글에 대해서 자신은 잘 쓴 글이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읽어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다 반응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 진부해 라는데 나는 좋은데 내가 썼지만 잘 썼다고 느끼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나탈리가 파악한 거죠. 지금 나는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하여 적었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처음에는 잘 썼다고 느꼈는데 뭐뭐에 대하여 썼고 나 자신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친구들에게는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죠. 야 멋지잖아.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축복과 환희가 공존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쓰면 축복과 환희를 계속 느끼라고 독자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거라는 거죠. 네. 저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항상 대하여에 대해서 많이 쓰죠. 그 안에 물속으로 풍덩 빠지지를 못하는 건 맞는데 여하튼 빠지려면 이거죠. 이야기 속에 당신만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숨결이 있는지 이 글에. 네.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글은 당신이 그 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바다를 쓰는 게 아니라 바다를 쓰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걸 묘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냥 꽃이라 말하지 말라. 네, 마지막 꼭지고요. 이것도 결국은 대하여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좀 써보라는 얘기. 120페이지에 그냥 과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석류열매다처럼 어떤 종류의 과일인지 분명히 밝혀주라. 네,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 사물의 고유성을 만들어주라. 창가의 꽃이 아닌 창가의 제라늄이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꽃의 존재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도와준다. 네, 글쓰기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죠. 디테일하게 그냥 그 고유성을 명명해버리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씁니다. 창가의 꽃, 과일 이렇게 저녁에 식사 후에 과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쓰지 석류열매나 이쁘게 깎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석류열매라고 쓰고 반쯤 깎은 과일이라고 사과라고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이렇게 각자의 고유성만 이 글 속에 표현이 돼도 글은 훨씬 더 잘 쓴 것처럼 보여요.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왜냐하면 창가의 꽃은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죠. 창가에 꽃이 수백 종이 있는데 어떤 꽃인지 독자는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창가에 제라늄이라고 하는 순간에 독자는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제라늄. 좀 제라늄 꽃을 못 봤지만 뭔가 창가에 국화꽃 하면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유성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글쓰기 할 때. 그러니까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도 느껴요.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안 빨려듭니다. 사람들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빨려든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많이 느껴요. 네. 121페이지에 사물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근원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리 마음속 흐릿한 부분이 선명해지면서 이 지상의 삶에
더 튼튼한 줄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거리를 걷다가 내가 아는 식물들인 산딸나무나 개나리를 보면 그 장소에 더 깊은 친근감을 느낀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줄 때 느끼는 기분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쾌한 증명인 것만 같다. 네, 나탈리가 썼는데 뭐 정말 뭐 영어인데 한글로 이 번역자가 옮겼는데도 참 멋지죠. 글 자체가. 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본질에 더 근원에 가까이 다가간다. 본질에 다가간다는 얘기고 흐릿한 부분이 선명해지면 지상의 삶에 더 튼튼한 줄을 이어준다라는 다 영성적인 얘기죠. 근데 뭐 결국은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낀다라는 이런 문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키웠던 어떤 견종의 치아와라는 견종이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치아와를 보면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른 뭐 비숑을 볼 때보다 내가 키웠던 거예요. 내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우리 더 친근하게 느끼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 약간 또 뭐 이런 질문하면 내가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뭐 너무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죠? 남들이 보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질문으로 한번 제가 뽑아봤고요. 왜 이런 작용이 생기는가? 뭐 아는 것이 왜 친근하냐라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곳에서 더 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친근과 편함이 좀 약간 분리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외국을 갔을 때 훨씬 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또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편안함을 느낄 때가. 그래서 한번 또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었고요. 121페이지에 데이지꽃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데이지꽃을 말해야 한다. 계속 고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이지꽃도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켰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그 데이지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일은 우리들 코앞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일이다. 네. 얼마나 멋진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문장에 그냥 꽝 쳤어요. 너무 평온한 문장이긴 한데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글 쓰는 사람들, 작가라는 꼭 의미가 아니라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도 꼭 한번 해봐야 하는 일이죠. 뭔가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쓰는 게 훨씬 더 독자들한테 빨려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비법이고 엄청난 핵심이기 때문에 꼭 그 일을 하시라라고 이제 이 나탈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꽃이라 부르는 대신 제라늄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현재 속에서 더 깊게 뚫고 들어가게 된다. 본질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우리들 코앞에 있는 사물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사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이 가르쳐준다. 네. 자세히 봐야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뭐 이것도 영성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뭐 인드라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의 꽃에 우주가 들어있고 우리 마음도 우리도 우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작은 거에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모든 것에 고유성을 부여해보라 라면서 이 장을 제가 한번 마쳤습니다.